안녕하십니까. 화창한 가을날 오후 이렇게 조병화 시인님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우리 경기도와 안성시 문화의 날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우리 조병화 그 사람 그의 시, 그 사람은 우리 조창환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조창환 시인님께서는 낭만과 지성의 시인 조병화라는 타이틀 아래 우리들에게 조병화 시인님의 인간 조병화 시인님의 삶, 그리고 예술가, 특히 시인, 화가, 또 그 다음에 교육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조창환 시인님은 조병화 시인님께 직접 교육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서울고등학교 제작하실 동안에 한 1년 동안 받으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창환 시인님은요, 1945년 서울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서울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서울고등학교 제15회이십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울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아주대학에서 재직하셨으며 현재는 아주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시인님은요, 1973년 현대시학에 시 추천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시집으로는 저 눈빛 헛것을 만난, 그리고 표현문학상 수상 시집인 호공로의 도약 등 여러 권이 있습니다. 시선집도 황량한 황홀, 오늘 제가 이 책을 받았습니다. 아주 작고 이쁜 책인데 등 여러 가지가 있고, 학술 분야로서는 한국 현대시의 분석과 전망, 한국 현대시의 운율론적 연구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에세이집도 시간의 두께, 이학장에 관한 명상 등 발표하셨으며 제28회 표현문학상을 비롯해서 박인환 문학상, 한국 시인협회상, 한국 가톨릭 문학상, 경기도 문학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창환 시인님의 오늘 말씀, 낭만과 지성의 시인 조병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화 시인의 그 인간적 면모와 삶의 궤적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대로 들려달라는 것이 오늘 저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제목을 낭만과 지성의 시인 조병화 이렇게 잡았습니다만은, 저는 6.25 동란 후에 1957년에 서울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1963년에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조병화 선생님께 중학교 때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를 한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조병화 선생님은 일제 때 경성사범학교를 졸업하시고 일본에 유학해서 도쿄 고등사범에서 수학을 한 당시로서는 수재이셨습니다. 1945년에 해방되던 해에 도쿄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해서 1949년부터 59년까지 10년 동안 서울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셨는데, 그 무렵에 제가 58년쯤 될 겁니다. 서울중학교 시절에 선생님께 국어 작문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울중학교에는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철학자 안병욱 선생님, 소설가 황순원, 또 시인 조병화, 또 소설가 김광식 선생님들도 계셨고, 나중에 음악대학 교수가 되신 이성삼, 서수준 선생님도 계셨고, 또 국어학자 남광우, 강신황 선생님, 심지어는 우리 미술 가르치셨던 윤재우 선생님은 조선대 교수를 하다가 서울중학교 교사로 옮겨오신 분이었습니다.
그 밖에 후에 국회의원이 되신 분도 선생님도 두어 명 계셨고 많은 선생님들이 대학에 교수로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직접 수업 시간에 배운 선생님도 있었고 이미 대학의 교수가 돼서 직장을 옮기신 분도 있었지만은 조병화 선생님께 중학교 때 국어 장문 수업을 들은 것은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조병화 선생님은 별명이 술통이셨어요. 그래서 술을 많이 잡수셨는지 어떤지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이상한 연유로 하여튼 별명이 술통이라서 복도 끝에 선생님 나타나면 야 술통 오신다 비켜라 제자리로 가라 자리 정돈하고 조금 선생님을 무서워했다고 그럴까요? 상당히 엄격했다고 그럴까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선생님들 좀 편하셨죠. 그래서 한 시간은 국어 장문 지으라 그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잘 지은 거 읽으라 그러고 저는 영광스럽게도 이제 가끔 뽑혀가지고 뽑아서 읽으라고 하는데 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은 제가 봄이라는 제목을 하나 주고 장문을 지어라 그래서 봄에 학교 뒷산에 저희 학교가 옛날 경희궁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희궁 뒷산에 올라갔더니 나뭇가지를 꺾어보니까 물기가 올랐다. 그래서 생명의 기운을 느꼈다.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는데, 야, 그거 참 근사하다. 칭찬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또 저희 동창 중에는 조병헌 선생님이 장문 시간에 시를 하나씩 외워가지고 와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읊어라. 근데 그래도 이왕이면 조병헌 선생님 시를 골라가지고 하나를 외워서 읊었어요. 낭송을 했죠. 그랬더니 아주 쑥스러워서 야 집어쳐 이제 그만 한 두어 줄 낭송하는데 다른 학생들은 끝까지 읽게 하고 그냥 낭송을 중단시킨 그런 에피소드가 좀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중학교 2, 3학년 철 없는 때라서 더 이상 인상적인 얘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조병헌 선생님은 이제 이미 경희대학 교수가 되셨는데 제가 서울고등학교 문예신문반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교내에 경희문학상이라는 시와 소설을 뽑는 제도가 있었는데 경희문학상 심사를 조병헌 선생님께 의뢰를 해서 갖다 드리면 아주 공들여서 꼼꼼하게 뽑아주시고 그래서 한 해는 시를 당선작으로 다음에는 또 소설을 당선작으로 이런 식으로 뽑아주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경희문학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보다 한 해 후배인 최인호가 소설을 썼고 제가 시를 썼었는데 그 전해에는 이제 진교진이라고 우리 선배가 경희문학상 본상을 시에서 받아서 그 다음에는 이제 최인호 소설을 받고 제가 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일이니까 다 잊어버리고 지내는데 훗날 저도 교수가 되고 이제 그런 훗날 어느 자리에서 술자리 비슷한 자리인데 조병헌 선생님 마침 옆에 앉으셨어요. 그러더니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자네 고등학교 때 내가 심사에서 경희문학상 뽑아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해도 세월이 많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조병헌 선생님은 그때 서울 중학교 이 시절에, 고등학교 이 시절에 학생들 가르칠 때의 추억이나 기억을 상당히 오래 간직하고 계신 그런 분명한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문예지 추천을 거쳐서 시인도 되고 또
교수가 돼서 울산대, 전북대 같은 지방대학에 좀 있다가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로 옮겨오게 됐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그 전봉건 시인이 주관으로 있던 현대시학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라자로 마을의 새벽이라고 하는 연작시를 연재한 적이 있었고 그게 이제 연재가 84년 1년 동안 연재라고 연재가 끝나서 시집으로 묶어 같은 제목의 시집을 냈는데 이제 그게 한국 시인협회상을 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일부러 한번 조병화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불러가지고 아주 기뻐하면서 야 그거 내가 10여 년 10년 전에 내가 그 잡지에 남남이라고 하는 시를 연재해서 야 그거 참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병화 선생님이 연재하셨던 남남이라고 하는 시는 뭐 조병화 선생님의 대표작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생명, 사랑, 죽음, 이별, 고독 뭐 이런 인간은 모두 남이다 하는 그런 관념에서 진솔하게 다듬어낸 일종의 자아 고백 같은 시였습니다. 수사적 기교보다는 생활과 내면의 감정에 충실한 언어로 삶과 죽음의 순환 원리를 잔잔히 읊은 것이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시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갈등, 허무 이런 것들이 남남이라고 하는 이 시집의 주조저음이었습니다. 평이하고 알기 쉬운 그런 일상어 혹은 일상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진실하고 담백하게 자아를 드러낸 그런 시였습니다. 그런 특징 때문에 조병화 선생님은 상당히 두터운 독자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사변적이거나 지나치게 언어적 기교를 부리거나 부담스러운 그런 철학적 메시지를 담지 않고 독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 조병화 선생님은 제가 서울대학교 국문과를 나왔고 거기서 대학원을 하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정한모 선생님하고도 아주 절친하게 가까우셨던 분이었습니다. 이제 1980년대 어느 날 제가 서울대학에서 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도교수인 정한모 선생님하고 가까운 조병화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함께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두 분의 대화 중에 거의 대부분을 각자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불효자니 효자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머니가 고향 같다, 어머니가 안방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두 분이 다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야 참 우리보다 한 세대 윗분들은 저 정도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조병화 선생님은 사실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시에 많이 쓰셨죠. 조병화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어머니라고 하는 시를 보면 어머니는 속삭이는 조국, 속삭이는 고향, 속삭이는 안방, 속삭이는 종교, 속삭이는 우주, 또 뭐 속삭이는 사랑, 속삭이는 눈물, 속삭이는 기쁨,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조병화 시인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조국이고 고향이고 종교와 같은 그런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을 했어요. 왜 아버지 얘기는 안 하시나? 근데 하여튼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어머니는 또한 그 조병화라고 하는 한 시인의 생의 그 전 존재를 품어주는 우주와 같이 그리고 크고 위대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또 기쁨이기도 하고 눈물이기도 해서 희로애락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뭐 조병화 선생님이 특별히 효자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그 평소에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 가끔 야 죽으면 어머니 곁으로 가는 거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죽으면은 천국으로 가지 혹은 뭐 험으로 돌아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병화 선생님은 어머니 곁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어머니가 바로 천국이고 어머니가 바로 그 뭐 완전한 고향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조병화 선생님은 상당히 멋쟁이였죠. 말하자면 그 조병화 선생님이 살던 시대에 대표적인 로맨티스트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대학 교수로 사셨지만은 학자라기보다는 시인다웠습니다. 또 대학의 여러 가지 보직을 맡아서 중요한 운영을 이끌어 가셨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에서는 뭐 물리과 대학장, 교육대학원장, 또 인하대학교 가서 부총장, 대학원장 뭐 이런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학교 운영에 리더십을 발휘하셨습니다만은 그보다는 평생 시인으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림에도 소질이 있어서 몇 차례 개인전도 하고 또 자신의 시에 자신의 그림을 곁들인 시화집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병화 시인이 뭐 로맨티스트다 혹은 뭐 멋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이 여행을 즐기고 사랑을 논하고 시와 그림에 심취하고 예술을 이해한다는 그런 것 뿐이 아니라 그 격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더라도 말하자면 전인격적인 자기 고백의 시를 쓰시고 그리고 교양인다운 바탕 위에서 지적인 이런 사색 속에서 늘 지내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병화 시인의 시에는 도시적이고 지성적인 현대인의 생활과 아픔, 뭐 혹은 인간과의 갈등, 혹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녀야 하는 절대적 고독과 허무의 감정 이런 것들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겉멋 부리기 쉬운 소재들인데 조병화 선생님은 그런 겉멋이 아니었어요. 그게 진솔한 자기 고백. 좀 애정 어린 시선이면서 또 인간을 사랑하는 휴머니스트의 시선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조병화 선생님의 시를 보면 다소간은 우울하고 다소간은 애상적이고 다소간은 좀 섬세한 그런 감정으로 채색되어 있으면서도 그 안에 지적인 절제 같은 것이 숨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조병화 선생님은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는 말씀을 즐겨 하셨습니다. 여기도 편운제죠. 편운이 뭐예요? 일편 한 조각 구름이라는 것이잖아요. 조병화 선생님이 호가 편운이라고 하는 말씀은 인생을 조각구름과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인생은 한 세상 그 정처 없이 떠돌다가 때가 되면 훌쩍 떠나기 마련이다. 뭐 이런 생활 철학을
갖고 계셨습니다. 조병호 선생님의 시집 제목들을 보면 첫 번째 시집이 버리고 싶은 유산,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가숙의 램프, 혹은 내 고향 먼 곳에 먼지와 바람 사이, 이런 것들 보면 인생을 하찮게 보고 나그네처럼 사시고, 그리고 한 조각 구름처럼 이렇게 떠돌다가 마음의 고향, 본향 같은 게 먼 곳에 희미하게 남아 있어서 언젠가는 그리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시인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신기하고 새로운 대상을 구경하러 다니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원시적이고 아름다운 자연의 본 모습을 직접 대하고 다양하고 가치 있는 인간의 풍속과 삶의 현장을 목격하는 일, 그게 시인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일상적 삶의 구속에서 해방된다는 의미에서 여행은 휴식이기도 합니다마는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침잠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여행은 사색이기도 하고 명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인의 예술적인 깊이와 품격이 성숙해지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시인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시인도 있는데, 조병호 선생님은 여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깊이 있게 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병호 시인의 시집 먼지와 바람 사이의 후기에 보면 실로 나에게 있어서 시는 내 존재의 숙소, 그 등불, 그 휴식, 또 보이지 않는 먼 내일의 여행, 그 저린 뜨거운 눈물, 손짓, 그 힘이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먼 내일을 향한 여행과 같은 것이 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시인에게 있어서 시는 어머니와 같은 고향이기도 하고 여행과 같은 먼 내일을 향한 여정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조병호 선생님은 말하자면 시를 통해서 사색을 하고 그런 그 명상을 한 그런 얘기들을 언어로 표현을 했다고 하면 그 언어가 어디서 왔을까 하면 상당히 많은 쪽이 여행에서 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해외여행 가는 게 특별한 일 아닙니다만은 조병호 선생님이 한참 활동하시던 1970년대, 80년대 이 무렵에는 해외여행 가는 게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병호 선생님의 그런 해외여행하는 특권, 그 팬클럽이라든지 혹은 대학의 중에 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해외여행 다니고 하는 걸 많이 부러워하고 또 나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근데 조병호 선생님이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이 이렇게 문명화된 서구화 세계만 보고 좋다고 뭐 시에 쓰신 건 아닙니다. 사실 조병호 선생님의 여행시에서 중요한 것들은 아프리카나 혹은 뭐 중동이나 뭐 모로코니, 에티오피아니 하는 그런 지방의 난민들, 또 그 가난한 사람들, 그런 생활, 그런 이야기, 거기 뭐 사람이 아니라 뭐 나귀, 그런 데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데서 시적인 자양분을 얻어 쓰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 존재의 숙명, 인간 존재의 아픔, 어둠, 뭐 이런 것들을 실감하고 거기에 연민과 사랑의 언어를 시로 읊어냈다는 점에서 진정한 휴머니스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의 아픔과 어둠을 연민의 시선으로 감싸 안는다는 태도는 지성적 교양인의 모습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조병화 선생의 시인의 시를 너무 지나치게 감상적이다, 지나치게 대중적이다, 그래서 너무 쉽다, 그래서 좀 평해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진솔하고 담백한 교양인의 정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조병화 선생님께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뭐 저희 선배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비평가가 조병화 선생님의 이제 시집 서평을 잘 써드리고 나서 뭐 이제 문학적으로 훌륭한 시다고 쓰고 나서 끄트머리에다가 조금,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뭐 센티멘탈리즘에 좀 치우친 경향이 보여서 이런 감상적인 거를 빼면 어떨까, 이렇게 쓰신 걸 보고 앞에 다 좋은 말 한 거 다 필요 없고 그때 그게 대단히 불쾌하다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조병화 선생님은 그러니까 모더니스트 혹은 문명적인 지성적인 그런 시인으로 불리기를 사실 원했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병헌 선생님의 에피소드 중에는 시간관념에 관한 얘기를 제가 좀 여러 번 들었어요. 시간관념이 철저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면 약속 시간보다 꼭 몇 분 전에, 예를 들면 5분 전에 가서 기다리는 대신에 다른 사람이 10분 늦게 오면 무조건 아무리 뭐 높은 사람이거나 어려운 사람이라도 두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내 시간은 그만큼 귀중하다. 뭐 그러게 다른 사람들도 내 시간을 존중해 달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죠. 자기 규제에 철저한 대신에 남도 그만한 생활 태도를 지녀야 했었습니다. 또 조병헌 선생님은 절대로 뭐 술값이니 밥값이니 그런 거를 제일 먼저 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유가 뭐 없지도 않으셨겠지, 좀 있으셨겠지만은 그보다도 어떻게든지 남한테 이렇게 특히 이제 좀 베푼다고 하는 게 표현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셨다고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그런 문인들이 있으면 안 보이게 도와드리려고 했었고, 이런 은근한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은근히 도와드리는 뭐 그런 일을 해서 주위 문인들한테 좋은 평판도 받고 하셨다고 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뭐 개인적인 일이고 이제 해어당 로타리에 있는 그때는 해어당 로타리 그 집 부근에 지필실을 하나 또 가지고 계셨어요. 여기는 멀고 정년 무렵에 거기 많이 앉아 계셨는데 거기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성에 편의점 만든 지 얼마 안 된다고 뭐 시외버스를 이렇게 타고 오라고 약도도 그려주고 하면서 이제 초대를 하셨어요. 언제 한번 시외버스를 타고 뭐 이리저리 해서 여기 한번 초기에 이게 편은지 하나만 있을 때입니다만은 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 마침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편은제라고 액자가 하나 또 걸려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앞에 그 건물 밖에 있는 편은제라고 하는 당호는 시인인 김구영 선생이 쓰신 거를 주로 많이 밖에다 걸어 놓으셨고 그 글씨는 좀 가늘죠. 그리고 이제 그 계단 그 복도 아래층 2층 올라가는 그 계단 벽에는 편은제라는 글씨가 하나 또 있었는데 그게 저희 장인이 쓰신 거였거든요. 저희 장인이 이제 검여라는 호를 쓰는 유희강 서예가였었는데 근데 이 양반이 야 저거 봐라 저 글씨가 말이야
좀 편하게 썼죠. 저게 술 한 잔 나하고 많이 마시고 술 한 잔 마시고 기분 좋아서 쓴 거니까 저 글씨가 자유롭잖아, 지 멋대로잖아. 그렇게 아주 이렇게 좀 편한 걸 농담을 하신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조병호 선생님은 여기 뭐 기념관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만은 파이프 담배를 많이 피셨죠. 파이프 담배가 참 요새는 담배 피면 안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만은 그때 멋있었어요. 파이프 담배를 멋들어지게 피고 술 좋아하고 그 얘기 담소하는 자리에서는 늘 이렇게 리더 같았어요. 그 좌중을 이제 끌고 가고 또 그 어떤 때는 야 대학 교수가 말이야 너 뭐 논문 쓰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하냐 그러지 말고 시 써라 시.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교수는 논문 써야 되고 시인은 시 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만은 조병호 선생님은 교수고 시인이고 따질 거 없이 그냥 시 써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말년에는 시보다도 그림 그리는 걸 더 즐거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림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잘 그리셨어요. 여기 편은지에도 뭐 조병호 기념관에도 보면 조병호 선생님 그림 남아 있지만 그 화가의 시기도 사실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조병호 선생님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렇게 탁 트인 분이다, 자유분방한 분이다, 편한 분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시집을 내서 조병호 선생님께 뭐 우송을 하면 꼭 그 보통 엽서를 많이 보내셨는데 어떤 때는 이제 인쇄된 것이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쓰시기도 했는데 꿈 이렇게 근사하게 달필로 써가지고 아주 조병호 선생님은 그 인생을 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꿈이라고 이렇게 선전하고 광고하고 다닌 분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달필로 쓴 꿈이라고 하는 엽서를 보내거나 아니면 또 뭐 특별히 마음이 더 내키면 한 두세 페이지에 그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내시는 걸 보고 요즘에는 제가 제 후배나 제 다음 사람들한테 뭐 책을 받으면 저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참 그 고맙고 또 작은 것도 이렇게 성의를 보이시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병호 선생님은 생전에 53권이나 되는 창작 시집을 내셨고 그 밖에도 많은 책을 내셨죠. 그러니까 뭐 시선집도 많고 뭐 다른 것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조병호 선생님이 시가 너무 많아서 책이 너무 많아서 쉽게 쓰는 거다. 일기 쓰듯이 쓴다. 뭐 이렇게 편하게 쓴다 그러는데 조병호 선생님 자신이 어디다 쓴 적이 있습니다. 외로워서 시가 나오고 쓸쓸해서 시가 나오고 아파서 시가 나온다. 그러니까 조병호 선생님은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했는데 쓸쓸한 감정을 모았다가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쓸쓸할 때마다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조금 환영을 덜 받습니다만은 시라고 하는 게 전통적으로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고 자기를 고백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뭐 이제 현대시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자기를 너무 드러내지 말고 자기와 대상과의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조병호 선생님은 어떤 점에서는 그 모던한 도시적인 감수성을 지녔으면서도 자아 고백적인 그런 낭만적인 태도를 또 지니고 계셨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공들여서 한 편 써가지고 불후의 명작을 남기는 걸 목적으로 쓰는 시작 태도도 있지만 조병호 선생님처럼 그렇게
말하자면 풍요로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서 서가를 두텁게 만드는 그런 시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병화 시인은 그 한 세상 참 잘 누리고 간 시인이다. 또 성공한 삶을 사신 분이다. 이렇게 이렇게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병화 선생님이 예술원 회장도 했고, 뭐 금관 문화원장도 받았고, 무슨 뭐 시인협회 회장도 했고, 대학의 부총장도 했고,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겉으로 드러났는데 실제로 그 인생에서 그늘이 있다. 이건 잘 산 사람이 아니죠. 조병화 시인은 이런 겉으로 외부로 드러난 사회적 경력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성실하게 살고 치열하게 살고 그리고 풍요롭게 문학적으로 꽃을 피운 그런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 제가 조병화 그 사람 하면은 참 부러운 사람, 한번 저런 인생 나오기 드물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병화 선생님은 말년에 불교적 윤회 사상에도 좀 관심이 있었고 꿈의 세계에도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승과 저승 큰 구별이 없다. 이승이 저승 같고 또 저승이 이상 같다. 순간이 영원 같고 영원이 순간 같다. 이런 서로 대립되는 개념을 하나로 포용해서 생명과 죽음까지도 동일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적인 세계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것은 삶의 외로움과 아픔 혹은 쓸쓸함과 어둠 이런 것들을 이웃처럼 끌어안고 사랑과 연민의 시선으로 승화시키는 그의 문학적인 업적을 남겼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런 작품을 남기고 그리고 우리 문학사에 이렇게 기억될 만한 탄생 100주년 시인으로 1년 내내 조명될 만한 그런 중요한 시인으로 남아있다는 일은 얼마나 정말 훌륭하신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인생을 로맨티스트로 살았고 멋쟁이로 살았고 멋과 낭만을 누리면서, 근데 그게 이게 수준 낮은 것이 아니라 지성인으로서 교양과 지성을 갖춘 품격 있는 그런 인간으로서, 그러면서 동시에 온후한 휴머니스트의 모습을 지녔습니다. 더욱이 이 조병화 문학관을 이끌어가고 조병화 기념사업회를 해나가시는 이 기념사업회 쪽에 이런 일이 이게 다 조병화 선생님의 인품의 음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조병화 선생님이 이렇게 좀 모나게 살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하자면 남을 핍박하면서 사셨으면 돌아가신 후에 편은문학상 받는데 다들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기지도 않았을 거고, 편은제에서 뭐 행사한다 그러면 두 말도 안 하고 뛰어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조병화 선생님의 그 추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고맙습니다.